2025 대입전형에 의해 서울권 주요 대학 중심으로 설명할 현대고등학교의 안병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파트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2025학년도 대입전형 주요 사항. 두 번째로 전형 유형별 특징 및 대비 방법. 세 번째로 서울 주요 대학 전형의 특징. 이렇게 세 파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025 대입전형 주요 사항인데요. 이 사항에 앞서서 인구 피라미드를 통해서 연령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올해 고3 학생들 주민등록 등본상의 인구는 45만 명입니다. 그런데 만 60세가 돼서 작년에 태어난 아이 숫자는 23만 명 정도입니다. 23만 명. 거의 절반 약간 넘는 수준이죠.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지금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학생 수가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연장되겠죠. 물론 뭐 대학교까지 연장이 될 겁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교육대학의 입학 점수가 상당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요. 물론 이제 사범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세, 보통 60세 되면 직장에서 이제 퇴직을 하고, 노년층으로 가는 거지요. 이 인구는 올해가 좀 적습니다. 그 위아래에 비해서 74만 8천 명입니다. 보통 한 80만이 넘어요. 그 위아래 쪽으로 보면. 근데 이게, 노년층으로 넘어가는 나이가 올해나 한 10년 정도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 30대까지 봐도 한 70만 정도 됩니다. 30대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 1년에 한 칸씩 올라가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학생들은 아이들은 적어지기 때문에 밑에 아이들은 계속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노년 인구는 계속 늘 거고요. 그 다음에 아동, 학생 숫자는 계속 감소할 겁니다. 그럼 미래를 생각할 때 노인과 관련된 일자리 이런 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계속해서. 그런 데 비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교사는 크게 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여러 산업 구조에 영향을 줄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입전형 일정인데요. 원서 접수, 수능 원서 접수는 9월 9일이기 때문에 지금 3월이죠. 3월이면 한 6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준비를 착실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수능을 봐야 해서 이제 최저도 맞추거나 아니면 정시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11월 달입니다. 그러면 2달 정도 더 있는 셈이죠. 한 7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줄 걸 당부드립니다. 자, 2025학년 대입 주요 변화입니다. 어떤 큰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의대 모집 인원입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요.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해서 2천여 명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보를 발표를 했지요. 이게 아마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시해야 됩니다. 아직 확정돼서 인원이 정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수능 최저 신설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연세대가 교과 종합에 신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가 교과에 최저를 신설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제 종합전형에 한양대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최저가 없던 한양대와 연세대가 최저를 부여해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 최저를 부여하지 않고 뽑는 상위권 대학은 아마 2대 빼고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수능의 어떤 상층 학생들한테 수능의 중요성은 좀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등급을 이제, 보는데 자연 계열에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수학의 미적 기하 중에 선택을 하고 과탐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많은 대학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좀 주겠죠.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정시 선발 인원은 변화는 미미해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고대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을 신설하면서 다른 종합 전형이라든가 이런 인원들이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있는 학교들이 또 있다. 그런 얘기죠. 정시에서는 자연계열, 아까 그 최저 등급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과목 지정을 이제 폐지했다고 그랬는데, 정시에서는 과목별로 비율을 두지요.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을 더 많이 둡니다만,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폐지되면서 비율이 조정됐습니다. 그 과목별로 비율이 조정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정시를 할 때는 총점을 좀 보고 그 누적 백분위 좀 살펴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폭력 조치사항을 147개 대학이 대입에 반영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율 반영으로 돼 있지만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서울 의대 2천여 명 증원을 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의치, 수의회, 약학, 한의회 이쪽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모집 인원 6,617명입니다. 근데 서울대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봤을 때 자연계열만 의치, 수, 한, 약을 제외한 일반 자연계열 모집 단위 인원만 보면 서울대가 1,563명입니다. 그러면 2,000명을 증원하면 산술적으로 그냥 봤을 때 서울대 인원을 다 의대에 가고도 모자라지요. 그럼 연세대 정도까지도 지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인원이 그냥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이 연속으로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수험생은 재학생만 하는 게 아닙니다. 졸업생도 있고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또 반수도 합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이 얼마나 빠져나오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될 겁니다. 어쨌거나 자연계열 중심으로 해서 상층대학으로 좀 더 밀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보통 대학 1개 이상을 밀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측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영향력을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3 수험생이 23,000여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작년 학생들에 비해서.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등급 인원수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23,000명이 증가한다면 1등급 인원이 4%로 잡았을 때 936명 증가하고 2등급이 2,500 누적 인원이기 때문에 2등급까지 누적하면 2,500여 명 정도 이제 증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큰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고려사항은 아니겠죠. 이거보다는 오히려 작년에 영어가 상위권 학생들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1등급이 4.7%밖에 안 나왔죠. 근데 이 부분이 오히려 좀 쉽게 나와서 퍼센트가 증가하는 것이 영향을 더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원 변동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상위권 그룹부터 이제 대학이 어떤 전형으로 얼마나 뽑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서부터 시립대까지 서울 상위권 대학입니다. 11개 대학인데요.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기 때문에 색깔을 저렇게 했고요. 이화여대는 교과 전형에 최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단계별 전형으로 바꿨습니다만, 그렇고요. 청색으로 되어 있는 학교는 교과 전형에 최저가
부여되는 학교입니다. 교과 전형 이화여대 빼면은 다 최저를 부여하지요. 한양대가 새로 부여했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그리고 마름먹골 해놓은 것은 교과 전형의 비교과 영역을 같이 평가를 해서 반영을 합니다. 교과 100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과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능력 특기 사항,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그 다음에 2, 3학년의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대학들입니다. 자, 그러면 정시가 지금 43%, 종합이 34%, 교과가 13%입니다. 정시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일반고에서 정시를 타켓으로 해서 수험 준비를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졸업생들이 차지하지요. 그러면 우리 일반 학생들 입장에서, 재학생 입장에서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입니다. 비율로 봤을 때 종합 전형이 34%이기 때문에 종합 전형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비를 잘하고 마무리해야 되겠지요. 자, 그 다음 그룹으로 건국대에서부터 광운대까지 보면은 건국대, 동국대, 광운대는 교과 전형에 최저가 없습니다. 최저가 없으면 커트라인은 훨씬 더 높아지겠죠.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홍익대에서부터 성신여대까지는 최저를 부여하는 교과 전형입니다. 건국대와 동국대는 그 비교과를 같이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역시 정시가 43%에 거의 육박하고요. 교과가 좀 늘었죠? 16%로 좀 늘고 종합전형은 28%로 좀 줄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전형을 주로 타켓으로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좀 안정권으로 이제 찾는다면 교과전형으로 좀 이제 생각을 해본다든가 또 이런 그 위치에 있는 대학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학교별로 인원수하고 그 최저 부여 정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볼 때 왼쪽에 그 대학 이름이 있고 그다음 위쪽에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게 수시고요. 정시 전형이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인원 숫자를 보면은 교과 100이죠. 교과 100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상층 대학은 최저를 종합 전형에서 부여합니다. 서울대 직윤이 되겠죠. 연세대 그 두 개의 전형이 면접이 있으면서 최저를 다 반영합니다. 그다음에 고대도 최저를 지금 두 개 반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밑에 성균관대 고대는 그 453명은 최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앞에 그 학업 우수자 771명이 최저를 부여합니다. 그다음에 성균관대도 그 면접이 있는 두 전형은 최저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최저 없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대학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가 논술을 신설했죠. 344명 새로 신설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중앙대, 경희대 밑으로 내려와 보면은 역시 최저를 다 부여하고 있고 지금 이화여대가 최저를 종합전형 서류백에서 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시립대가 종합전형의 서류백으로 185명 부여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최저지요. 지금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올해 최저를 새롭게 부여하는 대학입니다. 연세대 교과, 한양대 교과와 면접 종합전형이죠. 그 다음에 시립대 서류백 종합전형 요 네 곳은 올해 새롭게 최저 등을 부여하기 때문에 작년의 데이터가 사실은 큰 의미 없을 거예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부터 광운대까지 보면은 여기에 종합전형에 최저를 부여하는 대학은 홍익대뿐입니다. 홍익대뿐이고요. 교과 전형은 건국대, 동국대가 부여하지 않고 광운대가 부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안정권을 넣으려면 최저 등급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종합 전형은 홍익대만 최저를 부여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최저가 없어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한다면 합격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 대학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년 대비해서 변경된 대학들입니다. 최저 등급이 강화되거나 완화된 대학입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2개 합 5인데 작년에 탐구를 하나만 반영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2개 다 평균해서 반영합니다. 더 강화된 것이죠. 근데 경희대 위치로 봤을 때 이 최저등급은 약한 최저등급입니다. 강한 최저등급 아니죠. 2개, 탐구 2개 평균한다고 해도. 그 다음에 세종대는 자연계열만, 인문계열은 원래 2개 합 6이었고요. 자연계열이 2개 합 7이었는데 2개 합 6으로 완화시켰습니다. 그다음 숭실대가 2개 합 4였는데 2개 합 5로 완화됐고요. 그냥 한양대, 연세대는 신설됐습니다. 연세대는 상당히 약한 것으로 보여요. 영어 3등급은 연세대 쓸 수 있는 학생이라면 영어 3등급은 기본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영어를 뺀 국수, 탐, 3개 영역에서 2개 합 4가 되겠죠. 인문계열. 그다음에 자연계열은 2개 합 5 이렇게 신설됐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 최저로 보입니다만 새롭게 신설됐기 때문에 작년에 어떤 입시 결과나 이런 것들이 크게 참고 자료로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으로는 한양대와 시립대가 최저를 신설했습니다. 논술 전형은 이렇게 고대가 논술 신설하면서 최저도 부여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 세종대, 숭실대 이렇게 경희대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같은 식으로 강화가 됐고요. 세종대, 숭실대는 완화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형 유형별 특징 및 대비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을 교과 전형이라고 그래요. 교과 전형. 아까 일부 대학에서는 종합 전형처럼 세특이나 그 선택 과목들을 반영한다고 그랬습니다. 50% 이상이 교과 성적을 반영하게 되면 교과 전형으로 분류되겠죠. 대부분 상위권 대학들은 학교 추천 전형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추천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고 중위권 대학으로 내려오면 이제 추천 제한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교과 전형은 최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수능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관리가 좀 필요하겠지요. 근데 대체로 3학년 때는 내신 등급 나오는 과목이 적기 때문에 1, 2학년 때 거의 대부분 결정이 거의 대부분 돼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3학년 때 많이 나오면 한 3과목, 인문계열 중심으로 사회탐구를 중심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뭐 많으면 4과목까지도 나올 수 있겠지요. 근데 1, 2학년에 나온 내신 숫자에 비해서는 이렇게 적기 때문에 그 내신이 크게 3학년 때 영향을 많이 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내신 관리 나머지도 잘 해야 되겠죠. 뭐 1, 2학년 때 꽤 중요합니다만 그게 결정적으로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3학년 내신 관리 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예측성이 높습니다. 교과 전형은. 그래서 안정권으로 교과 전형으로 이제 쓰고 도전하는 거로 종합 전형으로 위에 올려서 쓰겠지요. 그 다음에 충원 합격률이 높아요. 안정권으로 써놨기 때문에 종합 전형에 합격하면 학생이 빠져나가겠지요. 그러면서 충원율이 좀 높은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는 재학생만 가능합니다. 졸업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고요. 지금 대학 1학년 그 학생들이죠. 2024년에 경쟁률을 보면 서울대 지기는 4.5대 1이었고요. 그다음에 연세대는 5.8대 1이었는데 이게 아마 변할 가능성이 크지요. 연세대가 면접이 심층 면접이 수능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최저가 적용되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면접이 없어지고 최저를 적용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고대는 4% 추천 인원이었었는데 12명으로 바뀌었고요. 성균관대는 10%였는데 15명으로 변경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의 규모를 한 200명 정도로 봤을 때 성균관대는 오히려 추천 인원이 줄어든 꼴이 됐죠. 200명에 10%면 20명인데 15명이니까 좀 줄어든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대체로 경쟁률이 8대 1에서 10대 1 정도 전후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국대, 이화여대 쪽에 있는 학교들은 재학생, 졸업생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인원이 이화여대가 10명에서 20명으로 좀 늘었고요. 한양대는 11%인데 입학처에 확인해 본 결과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각각 11% 이내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학생이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뭐 쉽지는 않겠죠. 11%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기대는 작년에 10명까지 추천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제한이 없는 대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과 전형으로 학교 추천 전형이 운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 종합 전형의 수능 최저 등급을 같이 정리했습니다. 종합 전형은 최저 등급을 부여하는 대학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따로 한 게 아니고요. 그 여러 통계 데이터를 이용해서 좀 높은 그 최저 등급을 위로 올렸습니다. 지금 4개와 8이 가장 높겠지요. 상당히 무서운 최저입니다. 상당히 그 맞추기 어렵고요. 고대 종합 전형에 학업 우수 전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합 5는 이화여대의 종합 전형이죠. 스크린튼 학부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합 6은 송영관대 글로벌 시작하는 그 모집 단위들이 있을 겁니다. 교과 전형에서 세계합 6을 요구합니다. 이화여대 인문이 또 그렇고요. 그럼 이화여대 인문 종합 전형은 최저 등급이 상당히 높은 것이 되겠죠. 세계합 6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계합 7에서 성균관대, 시립대, 중앙대, 한양대가 여기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는 탐구를 2개 반영하는 교과 전형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은 한양대 추천, 서울대 직윤, 이렇게 세계합 7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두개합 4. 두개합 4가 3개 각 3등급보다도 맞추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외대, 인문계죠. 인문계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탐구 2개를 반영 연세대 인문계, 그 다음에 종합전형으로 이제 활동 우수형 인문계, 이쪽이 2개합 4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서강대가 3개 각 3등급에서 이제 요구하는데요. 학교 레벨이 그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지금 조금 낮게 설정된 걸 볼 수 있습니다. 3개합 각 3등급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내신 등급이 커트라인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합 8은 홍대인데 홍대가 생각보다 높지요. 상당히 높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예, 2개합 5.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죠. 국민대에서부터 쭉 해서 연세대 자연, 그 다음에 시립대 서류형 종합, 뭐 이렇게 쭉 2개합 5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개합 6, 2개합 7 이렇게 그 맞추기 어려운 정도로 쭉 정리해봤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교과별 이제 대학별 교과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다양하지요. 성취평가와 9등급 평가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9등급 반영하는 과목을 보면 왼쪽에 보면은 국영수 사회, 인문은 국영수 사회를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은 국영수 과학을 반영하고 그런 대학들이 성취평가를 3과목 반영하는 대학은 경희대, 성신여대, 인하대 이런 대학들이고요. 그 다음에 성취평가 과목도 그 진로선택이지요. 인문은 국영수 사회, 자연은 국영수 과학 다 반영하는 대학들이 국민대에서부터 홍익대 이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문자연 가리지 않고 등급 나오는 것을 국영수 사회 과학 다 반영하는 대학들이 광운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아주대, 한양대는 성취평가를 3과목 반영하면서 국영수 사회 다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숭실대, 이화여대, 연세대, 중앙대는 국영수 사회 과학을 9등급제가 됐든 성취평가가 됐든 다 반영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건국대와 한양대는 국영수 사회 과학의 등급을 반영하면서 성취평가 과목, 진로선택 과목은 다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성평가로 반영하는 거죠. 정성평가로. 자, 그 다음에 전과목 반영하는 대학, 뭐 정보라든가 제2외국어라든가 같이 다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 반영이라는 것은 몇 과목 뽑아서 반영하는 대학이 있죠.
동국대 몇 과목 빼서 반영을 합니다. 덕성여대도 좀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반영을 하게 돼 있죠. 그럼 이제 동국대, 덕성여대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내신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걸 잘 받으면 그걸 넣고 그러기 때문에 내신을 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죠. 그런 대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이 변경된 대학입니다. 조금씩 바꾼 거는 큰 영향은 없겠지만 지금 가천대 같은 경우는 작년의 데이터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진로 과목의 비율을 10%에서 20%로 늘렸습니다. 근데 2대 정도 들어갈 학생이라면 성취평가를 거의 대부분 다 A를 받겠죠. B 받은 학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가천대는 좀 변화가 큽니다. 학생부 우수자에서 보면은 작년까지는 인문 같은 경우 국영수 사회 과목을 우수한 4개 학기 순으로 반영했습니다. 우수한 학기 순으로 40, 30, 20, 10% 이렇게 반영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국영수사 인문 같은 경우에 국영수사 교과순입니다. 학기순이 아니에요. 교과순입니다. 교과순. 국어교과가 제일 잘했다 그러면 국어교과를 40% 반영하고 그 다음에 영어를 잘했다 그러면 30%, 수학을 20%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다면 비율이 전혀 다른 꼴로 주어집니다. 작년은 4학기를 반영했다면 올해는 4교과를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데이터가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균형은 혁신적인 변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학기 순으로 이렇게 학생부 우수자와 지역 균형을 동일하게 했습니다만 올해는 국영수 사회, 인문, 자연은 국영수 과학,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한답니다.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해서 1단계 모집하고 2단계에서 면접 50%, 최저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획기적이죠? 진로 선택 과목은 아마 가천대 정도 지원할 학생 정도라면 아마 B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있어도 하나 있을까 말까 하겠죠. 그런 성적을 지금 반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면접이 2단계, 1단계 통과돼서 2단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광운대는 인문자에 나눠서 인문은 사회, 자연은 과학 이렇게 이제 국영수 사회과학, 국영수 사회, 국영수 과학 이렇게 반영했던 거를 사회과학을 다 반영한다는 얘기죠. 자, 시립대는 상위 3과목씩 뽑아서 반영했어요. 지역 중에서 국어 제일 잘한 거 3개, 영어 제일 잘한 거 3개 이런 식으로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전 과목을. 역시 자연 작년에 내신 등급 활용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작년의 결과를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서울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3과목씩 해서 12과목을 반영했습니다. 작년에. 근데 올해는 국영수사과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자, 세종대는 크게 바뀐 건 없죠. 인문에서 작년에 이제 국영수 사회과학을 다 반영했습니다. 자연은 국영수 과학을 반영하면서. 근데 올해부터는 인문의 경우 국영수 사회만 반영하고 과학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된 대학이죠. 자, 교과 전형의 서류평가 반영 대학들입니다. 대체로 교과의 서류가 세특,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의 세특과 진로 선택 과목들과 관련된 평가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근데 학교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죠. 지금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출결 봉사를 넣습니다. 근데 출결 봉사는 사실은 별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출결 3년간 미인정 결석 일수가 이틀까지는 50점 만점입니다. 그러면 3일부터 감점 받는다는 얘기니까 거의 뭐 영향이 없겠지요. 봉사 시간도 8시간 이상이면 50점 줍니다. 3년입니다. 3개년 총 봉사 시간이. 이걸 못 채운 사람은 없겠죠. 그럼 사실은 교과와 세특 중심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고대는 종합전형 평가 방식을 씁니다. 학업 역량을 제외하고 이제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종합전형 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다릅니다. 고대는. 자, 동국대는 작년에 서류평가할 때 종합전형 형식의 평가 방식을 썼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세특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했느냐와 세특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국대는 실제로 서류평가의 영향이 큽니다. 지금 교과 반영이 잘한 걸 빼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높게 나오고 편차가 작습니다. 수험생들의 그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서류평가의 영향력이 상당히 큰 학교입니다. 동국대는. 그래서 교과 전형은 교과 전형이지만 종합 전형의 성격이 상당히 더 강한 학교입니다. 자, 그다음에 성균관대. 성균관대는 정성평가로 이제 전체 과목을 반영하는데 작년에는 진로 선택 과목, 그다음에 전문 교과를 이제 정성평가에서 넣었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적의 뭐 세특이라든가 그 공통 일반 과목의 성적 세특, 그다음에 진로와 전문 교과의 어떤 선택 정도, 그다음에 세특, 그다음에 원점수나 평균, 그다음에 분포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한다고 이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좀 변경이 조금 된 대학이 되겠습니다. 자, 한양대 추천 전형이죠. 정성평가 교과 학습 발달 상황만 평가합니다. 동아리나 이쪽은 반영 영역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여러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죠. 종합전형 평가하는 몇 학교 빼고는 지금 이제 고려대 정도만 빼면은 교과 학습 발달 사항 내에서 지금 평가로 운영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교과를 이제 종합전형 종합 평가한다면 교과를 어떻게 하는지 그 경희대 평가 항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두 가지를 반영하는데요. 학업 역량 보면 학업 성취도, 이건 성적이죠. 성적이고요. 학업 태도,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 그래서 세특을 봐야 되겠죠. 세특을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탐구력,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종합전형의 탐구력이죠. 그대로 가져온 거죠. 이 부분을 아마 채우기가 상당히 평가받을 자료를 확보하기가 그렇게 수월치는 않을 겁니다. 종합전형 말씀드릴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역량은 전공과 아니면 계열과 관련된 교과 이수 노력입니다. 직결되는 과목들은 좀 들어야 되겠죠. 그 선택해서. 그렇지 않고 지원을 한다면 교과 전형이지만 조금 불리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자연 계열은 연관성이 좀 높지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연결성을 좀 생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 교과 성취도는 성적이죠. 이제 성적 아니면 그 성취도 평가한 ABC로 나온 과목들이지요. 또 그런 거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 등록자 70% 컷입니다. 등록자 70% 컷. 과별로 이제 다 문이과 합해서 지금 문과죠. 여기는 문과만 해서 그래프를 그린 것입니다. 자, X축에는 지금 대학명이 있고요. Y축에는 등급입니다. 70% 컷 등급입니다. 연세대 보면은 1.6등급을 넘어가는 과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1.6등급 다 안에 있다는 얘기죠. 서강대는 1.7등급 안쪽에 거의 대부분 있고요. 70% 컷이. 고려대는 1.9, 8 정도 약간 넘지요. 요거는 이제 최저 등급이 세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 시립대, 성균관대 정도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2.0을 70% 컷이 2.0을 넘는 그 학과들이 거의 없습니다. 많이 없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내신 등급을 요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뭐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대에서부터 성신여대 쪽 보면은 2.5등급 이내가 되겠죠? 2.5등급. 요렇게 이제 과에 따라서 높은 과도 있고 낮은 과도 물론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 위치, 요걸 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 교과전형 등록자 70% 것. 지금 대학 1학년 들어간 학생들 것은 아직 통계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대학 2학년 학생들이 치른 입시에 대한 70% 것입니다.
여기도 역시 2.0 자연계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뒤로 밀리네요. 위에 의대가 있고 과학 중점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학생들이 위로 좀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인문계보다 조금 낫죠.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1.5에서 2.0 사이에 이렇게 쭉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앙대까지 대부분 그렇죠. 중앙대까지 대부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학교들 보면은 2.5 정도까지 대체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전형에 비해서는 성적이 좀 더 높게 형성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종합전형. 두 번째로 종합전형이죠. 진로 희망 분야와 연관해서 준비를 해왔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해온 게 없다면 쉽지는 않은 전형입니다. 그럼 해왔다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죠. 얼마나. 자, 교과 성적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통 한 0.5등급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등록자들 합격 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분석했을 때 교과 전형의 70% 컷이 2.0이라면 종합 전형의 70% 컷은 한 2.5 이내로 보통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과 성적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교과 선택 과목도 중요합니다. 연관성 있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대학별 아니면 학과별 인재상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학에 따라서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이렇게 발행을 합니다. 그럼 이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좀 자기가 꼭 가고 싶다면 찾아보고 거기에서 조언하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3학년 1학기 때 좀 더 탄탄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보면 예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선배들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인터뷰도 나옵니다. 활용을 좀 적극 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최저학력 기준이 부여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상층대학 일부지요. 올해 뭐 서울시립대가 좀 하나 더 신설됐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수능도 같이 준비를 해야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면접이 꽤 많이 이제 실시됩니다. 그럼 면접 연습은 나중에 원서 넣고 학교나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도움을 주긴 할 거예요. 기회가 있긴 할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발표할 기회가 있다면 연습을 좀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앞에서 좀 뭔가를 발표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글을 써와서 읽습니다. 그러면 면접 연습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자,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읽고 있는 학생을 높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금 버벅대더라도 자기 의견을 이렇게 발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라는 건 뭐냐면 키워드를 중심으로 메모를 해서 그걸 보면서 설명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내용을 숙지를 좀 해야 됩니다.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해야 그걸 설명할 수 있겠죠. 또 그런 연습이 면접 연습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 유명한 그 5개 대학이 공동 연구해서 그 발표한 평가 요소, 평가 항목을 3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어떤 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지금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학업 역량이에요. 학업 역량. 학업 성취도는 등급입니다. 아니면 ABC 나올 때 A를 얼마나 받았냐 이런 얘기겠지요. 그다음에 학업 태도는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이니까 추상적이죠, 다분히. 이건 이제 세특을 적어주는 선생님의 어떤 역량이라고 봐야 되고요. 아니면 뭐 동아리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고요. 제일 어려운 것은 탐구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업만 열심히 잘 듣고 내신을 잘 따은 학생이라면 탐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했습니다. 그럼 관심 분야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알려고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세특에 쓰여질 수도 있겠지만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융합 프로젝트에서 학교에서 시행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관심 분야와 관련해서 조금 더 심화 탐구를 좀 해야 이 부분의 평가 근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평가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수업만 조용히 잘 듣는 학생 같은 경우에
어떤 이런 부분에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진로 역량입니다. 진로 역량. 진로 역량은 첫째는 전공 내지는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인데요. 요거는 등급이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선택했느냐 어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이것도 역시 유사한 얘기죠. 그 성취도 얼마나 성적이 나왔느냐, 위에 거는 그 관련된 과목을 얼마나 이수했느냐, 뭐 이런 얘기니까, 그렇게 큰 어려움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근거가 좀 튼튼하게, 탄탄하게 좀 마련돼야 되겠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 및 노력 정도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심화 탐구 부분을 자기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했다면, 그게 진로와 조금 연관성을 조금만 지을 수 있다면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또 그런 부분에서 진로 역량입니다. 자, 세 번째는 공동체 역량입니다. 자, 공동체 역량은 사실은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잘 써줍니다. 쓸 게 없으면 이 부분을 이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협업과 소통 능력,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남과 배려, 그 다음에 성실성과 규칙 준수입니다. 웬만하면 큰 문제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 역량 중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제 평가 근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탐구 능력, 탐구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요 두 항목을 좀 어떻게 채울지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그것도 좀 수준이 있겠지요. 뭐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이냐는 상대적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용을 어느 정도 내실 있게, 그 다음에 깊이 있게 좀 준비했느냐라는 어떤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대부분 학생이 아마 할 거예요. 상위권 대학에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면서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을 안 갖추고 종합전형으로 지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경쟁력 있는 어떤 학생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학업 능력,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요 세 가지를 이제 주로 큰 테마로 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항목이 조금씩 대학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용어를 다르게 쓸 수도 있고요. 그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좀 찾아보고 필요한 걸 어떤 걸 좀 더 강화를 해야 되는지 보완을 해야 되는지 좀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만 종합전형 준비하려면 관심 분야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좀 더 끈기 있게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관심 분야를 내 스스로 좀 더 파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적 호기심입니다.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죠. 혼자 자기가 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관심 분야가 좀 있는 것이 좀 더 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디와 연관해서 노력할 것이냐 생각해야 되겠죠. 교과나 아니면 동아리 아니면 뭐 진로 활동도 될 수 있고 요즘 학급 특색 활동도 있습니다. 학습 특색 활동 뭐 이런 것과 연결해도 되겠죠. 어디에 연결해서 노력할 것인가. 그 다음에 노력의 방향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심화를 할 것인가. 확장을 할 것인가, 비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 중에 뭐 2개 더 같이 해서 하든지. 그 다음에 원리를 이제 좀 추구하고, 그 개념, 바탕이죠. 그 다음에 독서, 실험, 설문 등을 통해서 깊이 있게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좀 더 경쟁력 있는 탐구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한테도 의미가 있겠죠. 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내용이 중학생도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대학교에서 크게 의미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생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때 해놨던 활동이나 이런 걸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중학생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제 3학년 때 조금 수준을 높여서 아니면 관심을 조금 더 가지고 심화를 하든지 확장을 하든지 이렇게 좀 해서 탄탄하게 내실 있게 좀 마련을 해야 됩니다. 과학 동아리들 활동하는 거 보면 혈액형 판정 실험을 해요. 근데 혈액형 판정 실험만 가지고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 중학생은 못 할까요? 저는 초등학생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대학에 평가해달라고 제시하는 것은 너무 약한 그 준비라는 거지요. 그것을 넘어서 좀 더 원론적인 측면의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자기가 노력한 것이 어디에 기록될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선생님과도 좀 상의하고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정으로 자기가 깊이 있게 했다면 자기 자신한테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일 거예요. 그 다음에 평생 안 잊을 만큼 되겠죠. 상당히 오랫동안 잊지 않고 그것을 자기 것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의미가 있겠죠. 그래야 대학도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내가 의미 없이 했는데 그걸 어떻게 대학 보고 의미 있게 평가해서 저를 뽑아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위에서 예를 들었듯이 혈액형 판정 실험을 했다. 단순하게 그것만 했다. 그걸 대학에 나한테도 의미가 없죠. 아마 몇 달만 지나도 그거 뭐 피 뽑아서 한 것만 기억날 뿐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걸 대학에 의미 부여해서 뽑아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넌센스입니다. 지금 하위권 대학이 아니에요. 상위권 대학들입니다. 상위권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신경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왜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합격 사례, 교과 전형과 종합전형의 합격 사례들 분포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위권 대학들은 종합전형과 완전 상위권 대학들은요,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차이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연세대 같은 경우는 교과나 종합이나 그게 큰 차이 없죠? 오히려 종합전형이 지금 그 평균점은 더 높습니다. 자, 한양대 교과와 종합전형 한 0.3등급 정도, 0.2등급 정도 차이 나는 거 같네요. 그죠? 그 X 하는 것을 차이를 해석을 하면 되기 때문에 0.2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큰 차이가 안 나지요. 근데 고대는 상당히 많이 벌어졌어요. 고대는. 그건 아마 그 최저 등급하고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황대도 상당히 차이가 나죠. 뒤로 갈수록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의 갭이 더 큽니다. 그래서 완전 상층 대학들은 교과와 종합의 그 내신 등급 차이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질 않고요. 좀 중위권 대학으로 내려오면서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물론 상위권 대학들도 지금 종합전형이 교과전형에 비해서 성적이 좀 더 낮게, 종합전형이 조금 낮게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도전적으로 위에 욕심껏 좀 지원해보는 그런 전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종합전형 준비를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룹입니다. 건국대, 홍익대 쭉 있는데요. 건국대 봐도 상당히 크죠. 지금 여기는 한 0.5등급 정도 가까이 지금 차이 납니다. 0.5등급 약간 안 되는데요. 그 다음에 홍익대는 0.5등급 뭐 충분히 나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등급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합격생들이. 그래서 종합전형에 대한 안내, 준비 이런 걸 학교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과전형으로 가면은 대학 레벨이 몇 개 일단 내려가야 되겠죠.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종합전형 준비 마무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입니다. 정시는 수능 위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능만 잘 보면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수시가 6회 지원이라면 정시는 가나 다군별로 1회씩이니까 3회 지원이겠죠. 근데 실제 다군은 원서 쓸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위권 대학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나 해서 두 군데 쓸 수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대부분 수능 100으로 선발하지만 서울대와 고려대는 교과 성적을 반영해서 뽑는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 따라서 영역별 반영 비율,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반영 비율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반영 지표에서 보면은 100분의 1을 반영할 수도 있고 표준 점수를 반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변환 표준 점수를 씁니다.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것을 씁니다. 그 다음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도 있고요. 뭐 과탐을 보면은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나중에 이제 따져봐야 될 겁니다. 모집 인원이 수도권 22개 대학은 42%니까 상당히 높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고의 재학생들이 주로 지원해서 합격하는 곳은 아닙니다. 졸업생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정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시 지원 가능권이 수시 지원의 기준이 됩니다. 어떤 학생이 모의고사 9월달까지 봤을 때 건국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수준의 수능이 나오는 학생이다. 그렇다면 수시에 건국대부터 써올리든지 아니면 건국대를 안 쓰고 건국대 위에서부터 쓴다든가 이런 기준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시에서 수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큰 생각 없이 지내왔다면 이제 3학년이 됐기 때문에 수능도 좀 더 중요성을 부여하고 공부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입시에서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 미적기하 응시자들이 있죠. 이 학생들이 이제 인문으로 교차 지원도 이제 많이 하죠. 실제로 많이 하고. 근데 이게 이제 3년째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년하고 거의 유사하게 넘어올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작년의 데이터를 이용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시는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능이 이미 점수가 나온 걸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회가 가나군밖에 없기 때문에 도전적으로 쓰기는 쉽지 않죠. 안정권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수시에서는 6장이기 때문에 좀 더 높게 좀 도전적으로 막 쓸 수는 있지만 정시는 그런 것들이 거의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의 영어 등급 간 차이입니다. 서울대와 고대는 감점을 하는 방식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배점을 해서 합니다. 동일한 200점이라도 1등급과 2등급 간의 갭이 다릅니다. 자, 숭실대 보면은 200점 만점으로 해서 하는데 1등급과 2등급 갭이 6점. 그 다음에 3등급까지 하면 1등급과 3등급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14점. 그 다음에 27점.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비해서 밑에 동국대를 보면은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3점, 마이너스 10점이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 본 학생이 유리한 대학이 있을 수 있고 못 본 학생이 좀 불리함을 덜 겪을 수 있는 불리함이 좀 덜한 대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정시할 때는 고려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합니다. 상위권 대학 중에서 연세대가 지금 영어의 중요성이 상당히 크죠. 그럼 연세대와 고려대는 약간 유사한 레벨의 대학들이지요. 그래서 영어를 잘 못 봤다라고 한다면 고대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럼 영어를 잘 봤다 그러면 연세대가 더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또 그런 상태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 전형의 등록 학생의 70% 것입니다. 자, Y축은 국어 100분위, 수학 100분위, 탐구 2개 평균의 100분위입니다. 그렇게 합을 냈을 때 이제 나온 내용이에요. 서울대에서부터 상당히 높죠. 쭉 점수가 그대로 서 있습니다. 250점 정도 되면은 숭실대, 서울과학기술대 이 정도의 중위권과에 안정권으로 70% 컷이라는 것은 안정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가 사이트에 대학별 전년도 이제 결과 공개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70% 컷이라는 것은 뒤에 30% 학생이 더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안정권으로 해석되는 점수입니다. 수시도 마찬가지고 정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석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인문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죠. 자연계열도 숭실대, 서울과기대 이 정도가 지금 그 250점대 학생이 지원해서 해볼 만한 그런 위치인데 숭실대는 약간 더 높게 형성이 됐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 어디가 사이트에 그 전년도 결과 공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년 올해 입시를 치른 학생은 작년이죠. 작년 대학 1학년 학생들의 치른 결과가 아마 4월 말이나 5월 정도 되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 미적기학, 그 다음에 과학 탐구를 지정하든지 폐지하든지 가산한 변동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변동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수학을 보면 미적기하를 봐야 되고 지정을 해버린 대학이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홍익대입니다. 폐지한 대학이 가운데 건국대에서부터 한양대, 에리카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입니다. 과탐에 부여한다는, 수학에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미적기하를 선택한 학생한테. 그러면 확통 학생은 접근하기 어려울 겁니다. 확통을 본 학생은. 자, 그 다음에 과탐을 보면은 과학탐구 두 과목을 다 응시해야 하는 학교가 고려대, 서울대, 홍익대, 인천대입니다. 이쪽은 그 과학탐구를 응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폐지한 대학이 건국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한양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산점으로 이제 또 과탐을 반영하는 대학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 사탐을 응시한 학생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을 당한다는 얘기죠. 수학이 많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최저를 맞추는 것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최저를 맞추는데 미적기하를 봐야 되는 대학, 과탐을 반드시 봐야 되는 대학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은 과탐이나 수학을 응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짐이 가벼워진 거는 있죠. 수시에 좀 입시를 마칠 생각이라면.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도표로 이렇게 표시해 보면, 자, X축은 미적기하 선택 가산입니다. 10%까지 가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학 가산입니다. 역시 10%까지 가산하지요. 수학은 전혀 가산하지 않으면서 과탐만 가산하는, 연세대가 3% 가산하고 과탐에 대해서, 한양대, 에리카, 그 다음에 중앙대하고 항공대는 5% 가산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과기대, 시립대는 7%, 명지대, 서울여대 일부 학과, 성신여대 이제 한 과목, 두 과목 볼 때 한 과목에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10%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반영하는데, 한국교원대는 수도권은 아닙니다만, 미적기하, 과탐하고 가산을 10%씩 하니까 인문학생들이 한국교원대의 자연계열은 불가능하겠죠. 지원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숭실대 자연계 1 분야만 해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적기하를 7%, 과탐을 5% 가산하기 때문에 인문계열 사탐보고서는 접근이 불가능하겠지요. 또 그런 측면들을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울의 주요 대학, 대학별로 전형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인원 큰 변동 없지요. 작년하고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요. 변화가 있는 거는 지금 종합전형의 그 체육교육과입니다. 작년에 2개 4등급을 요구했었는데 2개 6등, 2개 합 6이죠. 2개 합으로, 2개 합 6으로 변경된 것 이외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서울대를 보면은 지역균형은 뭐 잘 알겠죠. 거기 추천 전형으로 해서 1단계 3배수 뽑아서 2단계 면접 30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최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육교육과 디자인과를 뺀 과들은 수능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2단계 면접이 50%예요. 면접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죠. 이건 재시문 면접입니다. 일반 인성 면접이 아니에요. 학교 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인성 면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역균형에서 하는 것이고요. 일반 전형은 재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준비 시간도 주고 상당히 그 심도 있게 그 질문을 하고 하지요. 자, 그 다음에 정시 전형의 지역균형에서 교과 40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 136명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시에 수능 과탐 2를 볼 경우에 조정 점수를 부여합니다. 1하고 2를 하는 과목 보면 3점 가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서울대에서는 전공 연계, 교과 이수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제시하고 있어요. 종합전형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수시에 쓰려면. 그럼 이 과목들 반드시 좀 챙겨야 됩니다. 챙겨보기 바랍니다. 핵심 권장 과목은 반드시 좀 이수했어야 되겠죠. 듣지 않고 지원한다 그러면 불리함을 충분히 감수해야 됩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이수 핵심 권장 과목 제시를 좀 봐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능 응시 영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직윤으로 만약에 쓴다 그러면 최저가 있어야 됩니다. 제2외국어 한문도 필수 응시 영역입니다. 이 필수 응시 영역을 응시 안에서 자격 조건이 미달돼서 직윤으로 원서를 못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썼어도 못 갈 수 있습니다. 인문계열 제2외국어 한문 필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 보면은 이제 그 모집 단위별로 지금 물리 1, 2, 화학 1, 2 중에서 한 개 이상은 반드시 응시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이건 정시죠. 이거는. 그 다음에 자연 2는 미적기하를 좀 봐야 되는 것이죠. 미적기하를 좀 봐야 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제한을 이렇게 해놓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과는 어떤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를 반영한다고 그랬죠. 정시에 반영하는 교과가 이제 교과 이수 현황, 교과 학업 성적, 세부능 연기 특기 사항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재작년 거를 좀 살펴봤어요.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의 70%컷 발표는, 그 다음에 경쟁률 이런 걸 보니까 오히려 지역균형이 더 높아요. 그 원인이 경쟁률입니다. 자, 그 수능과의 그 차이, 오른쪽에 일반 그 수능 전형과의 차이입니다. 경쟁률 차이를 쓰는 거예요. 수능 차이라는 것이. 지금 인문계열이 교과를 반영한 지역균형이 3.4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전형, 즉 수능 100% 뽑는 거 2.7대 1이었어요. 다 낮죠, 더. 그러니까 지금 점수가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경쟁률 차이는, 아니고 점수 차이네요. 그죠? 점수 차이. 5.2점이 더 낮습니다. 일반 전형으로 지원했던 학생들의 70% 것이. 경쟁률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경쟁률이.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됐나? 지금 그 대학 1학년 들어가는 학생들 경쟁률을 살펴보니까 지균이 좀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점수가 지역균형, 그 내신을 반영하는 그 전형이 70% 것이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은 있지요. 그런데 의예과 같은 경우는 지금 3.6대 1입니다. 일반 전형은 3대 1이고요. 3대 1이고요. 그러면 지균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70% 것이. 어떤 이런 경쟁률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재학생이라고 해서 지역균형으로 쓰는 것이 꼭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판단하기 어렵겠죠. 뭐 최종적으로 경쟁률을 보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연세대입니다. 연세대는 크게 바뀐 것이 지금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 인원은 뭐 13명 증가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증가했고요. 단계별 전형이었어요. 작년까지 1단계에서 2단계 면접, 재시문 면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재시문 면접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그런 전형이었는데 이제 교과 100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최저 등급을 부여합니다. 최저 등급은 활동 우수형과 똑같이 2개 합 4, 인문은 자연은 수학 포함해서 2개 합 5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교과 전형 예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좀 높아지고 아마 점수도 작년에 비해서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재시문 기반 면접이에요. 연세대 종합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40%입니다. 그래서 서울대와 함께 재시문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다면 그 재시문 기반 면접 문제가 어떤지 입학처에 들어가면 선행학습 영향평가서라는 게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나와 있어요.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으면 좀 찾아보고 챙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능 영역, 응시 영역은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폐지됐고요. 대신에 사탐과 같다면은 3%씩 가산을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정시에 이제 사탐 보면 사탐의 3%, 과탐은 과탐의 3%를 가산하기 때문에, 인문은 인문으로 가고 자연은 자연으로 가야 되겠죠. 이 교차 지원이 조금 어렵게 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기사항으로는 연대는 교과 성적 반영이 좀 특색이 있어요. 좀 다른 대하고 좀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Z점수를 쓴다는 거예요. 표준편차를 활용해서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활용해서 Z점수 50%, 그 다음에 등급을 해석해서 50%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대학과는 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취평가 C나 9등급이 있으면 최대 5점까지 감점을 한답니다. 근데 일반고에서 일반적으로 이 학교에 도전할 만한 학생이 9등급이나 C는 안 받겠죠. 그런 어떤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위에 Z점수가 있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 재시문 기반 면접인데 교과 전형까지도 재시문 기반 면접이었는데 올해부터 폐지됐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논술 전형에서 과탐 1과목을 선택을 했어야 돼요.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는 이제 수리 논술로 변환했습니다. 과탐은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논술에서 과탐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모집 전형이 변경됐습니다. 특별 전형으로 모집받은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융합공학, 글로벌 융합학부, 인공지능학부가 이제 교과, 종합, 논술, 뭐 정시 이런 식으로 일반 그 전형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 연세대는 1학년은 송도에서 1학년을 보냅니다. 모든 학생이 2학년부터 신촌 캠퍼스에서 이제 그 학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형강 복수 지원이 좀 제한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개를 한꺼번에 쭉 쓸 수 있는데, 서울대는 한 군데밖에 못 쓰고요. 연세대는 지금 추천형하고 활동 우수형 간에는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추천형 쓰고 국제형 쓰고 활동형 쓰고 국제형 쓰고 이건 가능해요. 근데 추천형과 활동 우수형은 같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자, 고려대입니다. 고려대는 올해 큰 변화가 있지요. 그럼 논술 전형이 신설됐습니다. 논술 전형. 뭐 일반적으로 울산의 일반고 학생들이 논술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원이 이제 학교장 추천에서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쟁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어떤 그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의 학업 우수자 전형이 작년까지는 재시문 기반 면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백으로 이제 변했고요. 인원도 감소했죠. 149명이나 감소했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계열적합형은 여전히 그 면접 50%로 뽑고 최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과 학업 우수자 전형 간에는 복수 지원을 할 수 없어요. 연세대, 서울대, 고대 이런 데는 전형 간에 그 지원이 조금씩 제한을 지금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수능 응시 영역은 수학은 폐지했고요. 과탐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뭐 간혹과나 이런 데는 사탐봐도 뭐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과들은 과탐을 봐야만 지원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네, 고대를 보면 전 과목 반영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 A 그 받은 거는 1등급으로 환원해 줍니다. 1등급.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B, C는 얼마나 많은 학생이 받았는지를 따져서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논술이 신설됐고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채용 연계형 모집 단위에서 좀 따로 있죠. 상당히 높은 점수를 요구합니다. 뭐 고대만 있는 건 아니죠. 연세대도 있고 여러 대학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서강대입니다. 서강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수능 응시 영역 제한도 2024년, 즉 지금 대학 1학년 학생 때도 이미 폐지가 돼 있었어요. 미적기하고 과탐을 꼭 봐야 되는 것이 일찍 폐지된 대학입니다.
그래서 작년 데이터하고 동일하게 활용을 해도 되는 그런 대학이지요. 네. 최저 등급이 좀 변했죠. 세계 각 3등급으로 좀 완화됐습니다. 지금 약간 표시를 좀 못했는데 세계 각 3등급 이게 좀 완화된 등급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시에 과학 2 응시하면 1과목만, 한 과목만 변환 표준 점수 0.5점 가산합니다. 작년에는 과목당 0.5점 가산입니다. 그러면 2과목 봤다 그러면은 1점을 가산한다는 얘기인데 올해는 과학 2 과목 봐도 0.5점밖에 가산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도 변화가 좀 있는 대학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이 명칭이 계열 모집이 융합형으로 바뀌었고 학과 모집이 탐구형으로 바뀌었습니다. 탐구형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명칭이 좀 바뀌었네요. 다른 건 뭐 크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종합전형 중에서 학과별 모집하는 지금 탐구형이죠. 의예, 교육학, 한문,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스포츠학과는 단계별 전형을 실시합니다. 다른 거는 그냥 서류 100으로 이렇게 끝내는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논술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맨 위에 보면 교과 전형이 있죠. 맨 위에 보면 국수영 탐탐. 탐구 과목을 2개 펼쳐놓고 5개 중에서 3개 합칠이라는 얘기입니다. 좀 이렇게 하는 대학이 성균관대밖에 없죠. 탐탐 이렇게 펼쳐서 하는 대학이. 그 다음에 논술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탐탐해서 합니다. 작년하고 차이점은 맨 아래쪽에 보면 자연 계열에서 작년에 최소 과탐 1과목 이상 필수 응시를 했어야 됩니다. 한 과목은 자연 계열 응시하려면 과탐을 응시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탐탐 하더라도. 근데 올해는 그것 폐지했다는 얘기죠. 올해는 뭐 사탐 해도 자연 계열 응시하고 최저 맞추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경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교과 성적은 뭐 일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반영합니다. 전체 80% 교과를 반영하고요. 등급을 반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전문 교과를 정성평가에서 20% 반영합니다. 여기서 정성평가할 때 세특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선택 과목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 성적은 어떠느냐, 그 다음에 세특의 내용은 어떠냐, 요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의 좀 특이한 점인데요. 정시 다군에 보면 글로벌 경영,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 이쪽은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탐구 2과목 반영하지 않아요. 잘한 것 하나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은 과탐 과목 선택자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다른 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이 과목은 이 학과 모집 단위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원에 자연과학 캠퍼스가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수원이에요. 수학교육, 컴퓨터교육을 제외한 자연계열은 수원에 공부합니다. 자, 그럼 한양대입니다. 한양대가 크게 변했죠. 자, 먼저 지역 균형 전형이 추천인재로 바뀌었는데 최저를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 추천형을 신설하면서 최저를 같이 부여합니다. 세계 합 7이죠. 낮지 않은 등급입니다. 꽤 높게 요구하고 있어요. 작년까지 면접도 없고 서류 100으로 다 끝내는 대표적인 대학이었습니다. 최저도 없고 한 대학이었죠. 근데 지금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추천형에 최저를 신설한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의 종합 전형의 면접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29명이기 때문에 몇 명 안 돼요. 올해는. 앞으로 이제 좀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올해는 지금 입시에서는 29명 모집하는 면접 전형을 신설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는 종합 전형 간에는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천 전형, 서류형, 면접 전형, 종합 전형 이 3개 중에서는 하나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군데 쓸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한이 있는 대학이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 그 다음에 이쪽 한양대가 되겠죠. 네. 수시에 이제 전형을 신설했고, 최저를 신설한 그런 대표적인 대학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은 13명 뽑았습니다만 전형을 폐지했고요. 올해부터. 그 다음에 의료학과와 실내 건축 디자인학과는 입문자들로 구분해서 모집했는데, 입문으로 통합
모집해서 모집합니다. 별 의미는 없겠죠. 지금 선택 과목, 수능 과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인문계로 뽑는다고 해서 큰 변경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대학들의 합격 사례분포입니다. 합격 사례분포 대체로 2.0 안쪽입니다. 그리고 평균점들이 지금 빨강색이 평균점인데 1.5 전후로 해서 지금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높은 내신 등급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교과와 종합 전형들입니다. 좀 참고하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중앙대입니다. 중앙대는 변화가 좀 큰 대학입니다. 지금 융합형 전형과 탐구형 전형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융합형 전형이 단계별로 면접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형이 서류백이었어요. 근데 이걸 맞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융합형 전형은 서류백으로 끝내고 탐구형은 면접 30%에서 면접을 실시합니다. 서류적 100에서. 변화가 왔죠. 그래서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입학처에 좀 문의를 하니까 융합형 같은 경우에 면접의 실질적인 의미가 없답니다. 면접을 봐놔도 그 변경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충원 합격해서 또 학생이 위로 올라가겠죠. 미등록하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융합형 인재는 면접 안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있어서 지금 이제 안 보고 대신에 탐구형은 어떤 분야에 깊이 있게 어떤 탐구한 것을 필요로 하죠. 탐구형은 융합형하고 탐구형은 다릅니다. 그 지원하는 학생의 특색이 다릅니다. 탐구형은 어떤 심층 탐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더 높게 더 비중을 두고 평가하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탐구형의 면접을 붙였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심화 탐구를 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강한 것 같다. 그럼 탐구형으로 지원하는 거죠. 근데 그것과 관련한 면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관련된 면접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정시는 뭐 큰 변화는 없죠. 인원수도 뭐 큰 변화는 없고요. 수능 지정 과목을 폐지했습니다만 인문, 자연계열에 따라서 사탐과 과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교차 지원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어떤 그런 이야기고요. 자, 교과 성적은 국영수, 사회, 과학 전부 다 반영하고요. 진로 선택 10%고 논술 전형에서는 상위 잘하는 과목이죠. 상위 5개 과목만 이게 반영을 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네. 그 다음에 수시의 최저 등급을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 다른 대학하고 좀 특이합니다. 1, 2등급을 통합해서 1등급으로 간주해서 산출을 합니다. 영어 2등급 받아도 1등급으로 최저 등급을 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에 안성 캠퍼스가 있습니다. 생명공학대학, 첨단소재공학과, 예술공학부, 예술대학, 체육대학입니다. 이상하게 점수가 좀 낮게 형성되는 과가 있다. 그러면은 안성 캠퍼스입니다. 네, 그 다음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도 변화를 줬죠. 고교 추천 전형을 작년까지는 일괄 전형이었습니다. 면접, 원서 내면 무조건 면접 봤어요. 그래서 학부를 이렇게 면접 무조건 들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단계별 전형입니다. 5배수만 면접을 볼 수 있어요. 5배수 안 들면은 1단계 떨어지는 거지요. 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나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연도별 고교 추천 전형의 경쟁률입니다. 전체 경쟁률이고요. 그 다음에 학과별로 5대1을 넘는 학과 숫자입니다. 맨 오른쪽이. 2021년에는 4개 학과만 5대를 넘겼어요. 근데 22년에는 10개 학과, 23학년 대학 입학에는 19개 학과. 지금 2번이죠? 지금 대학 1학년 들어가는 학생들은 17개 학과가 5대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하는데 상당히 버거움이 있을 거예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제 1단계 거르고 싶다는 얘기죠. 어떤 그런 측면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1단계 통과돼야 면접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 특기자 전형을 폐지했습니다. 22명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폐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학교도 이제 수능 지정 과목은 폐지했습니다만 자연계열 과탐에는 가산점을 줍니다. 과탐 한 과목당 변환 표준 점수의 6%를 가산해서 부여합니다. 정시죠. 수시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어학 특기자, 국제학 특기자가 있는데 이 특기자들은
어학 성적이 제출 가능합니다. 지금 아래 봤듯이 일반적인 종합전형에서는 다른 서류를 뭐 자격증이나 이런 어학 성적표나 이런 걸 제출 못하게 돼 있는데 특기자 전형은 아닙니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뭐 자기가 특기가 있다면 제출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지원해 볼 수 있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주로 외고 학생들이 아마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스크랜튼 대학에서 있는데 이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전공입니다. 서울대의 자유전공 아니면 자율전공에서 이게 확대가 앞으로 될 거예요. 점점. 올해도 지금 좀 그 대기업에 이미 작년에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만 변경될 대학들이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에서 자유전공을 좀 더 늘려라 이런 어떤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시피 스크랜튼 학부로 입학하면 자기 설계 전공인 문화연구 트랙, 학과가 문화연구 트랙이라는 얘기입니다. 디지털 인문학 트랙, 사회과학 트랙, 그 다음에 과학생명 트랙, 그 다음에 자기 설계 트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기 설계 트랙이라는 것은 자기가 교육 과정을 설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짜서 대학의 승인을 받고 그렇게 이수하면 졸업장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이제 자유전공. 서울대도 유사하죠. 서울대도 그 자유전공이 이제 원하는 과에 쭉 들어갈 수도 있고 자기가 교육과정을 설계해서 학교에 그 승인을 받은 뒤에 그렇게 이수하면 졸업장을 주는 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국제학부는 영어로 수업이 진행된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그 트랙으로 또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준비하면 관심 있는 학생들 좀 봐주기 바랍니다. 자,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는 큰 변화 없습니다. 변화라면은 최저 등급에서 탐구 하나만 반영하다가 2개를 반영한다라는 것이 좀 변화하면 변화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문계는 4탐, 자연계는 과탐의 변환 표준 점수에 과목당 4점씩 가산합니다. 4점씩.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성적 반영인데요. 교과 성적. 교과 성적, 교과를 80. 그 다음에 이제 종합 평가에서 또 넣고 합니다. 그 진로 선택관 그 교과 성적에 관련된 내용만 보면은 내신 등급을 반영하는 게 80이고요. 진로 선택을 반영하는 게 20%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걸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80점 맞고 1.25면 79.29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등급과 1.25등급 간의 갭, 이 갭을 쭉 살펴보면 저렇게 나와요. 그런데 요게 지금 성취평가 AAA 3개를 받은 학생 20점입니다. AAB를 받으면 18.7입니다. 마이너스 1.3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경희대의 대부분 합격하는 학생들은 1.5에서 2.5 사이입니다. 그 중에 2.0 받은 학생은 76.8점인데 2.25 받으면 75.4점이에요. 마이너스 1.4입니다. 어때요? 성취평가 하나 B의 타격이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B 받으면 안 되겠죠? 자, 3개는 당연히 A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럼 아마 지금 B를 하나 받으면은 지원하기가 곤란한 그런 것 아닌가. 영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 지원 자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인, 세계인, 창조인. 근데 이걸 좀 어떻게 반영할까 좀 알아보니까 서류평가 내용에 포함돼서 평가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전형, 어떤 그 인재로, 인재상으로 지원할 것인가. 그게 어느 정도 좀 갖추어져 있는지 충분히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희대가 목표라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필할 수 있는 좀 그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외국어대입니다. 한국 외국어대도 큰 변화 없죠? 큰 변화가 없습니다. 논술에서 교과를 빼고 논술 100으로 평가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 이 학교의 특이한 점은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데 등급 환산 점수 또는 원점수 환산 점수 중에서 좋은 걸 반영합니다. 이상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맨 위에 있는 것처럼
국어는 30, 영어는 30, 수학은 20, 사회는 20에서 내신 과목의 비중을 달리 해놓은 특징이 있습니다. 좀 일반적인 특징, 일반적인 학교는 좀 다르죠. 자, 교과 원점수하고 그러면 등급하고 어떻게 하느냐. 자, 2등급을 받은 학생이다. 예를 들겠습니다. 2등급을 받았어요. 내신 등급 2등급이면 192점입니다. 그런데 원점수, 국영수, 사회, 과학 보니까 국어 점수를 보니까 90점으로 2등급 받은 학생이에요. 그러면 90점이면은 1등급으로 지금 계산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2등급으로 학교생활교육부에 나와 있습니다만 1등급으로 계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원점수가 90점 넘으면. 그래서 원점수, 자기가 받은 원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등급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둘 중에 유리한 걸 써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점수가 잘 나오면은 좀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특색이 있는 학교입니다. 자, 서울시립대입니다. 서울시립대의 큰 변화는 종합서류형에서 최저가 신설됐다는 얘기죠. 2개 합 5.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형에서 지금 면접 40에서 50% 강화됐네요. 작년에 40% 반영했는데 2단계 면접에서 50%로 강화됐습니다. 또 그런 특색을 보이는 학교죠. 그 다음에 자연 1, 2, 3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모집 단위들이. 자연 1, 2는 수학, 미적, 기하를 봐야 되고요. 3은 확통도 인정합니다. 사탐 봐도 되고요. 또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좀 과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과들이 그 자연 1이고 2고 3이냐 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대를 설명하면서 스크린턴 학부 얘기했죠. 자유융목 학부, 그 다음에 뭐 융합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는 시대인데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융합 전공해서 2개 학과를 이렇게 같이 연관성 있는 과를 묶어놓는 그런 모집 단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자기가 이런 것과 연관해서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괜찮은 어떤 그 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국대입니다. 건국대도 크게 변한 사항은 없습니다. 논술 전형에서 인원을 많이 줄였네요. 대신에 교과 전형을 99명 늘렸고요. 그죠?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뭐 수능 지정 과목 폐지됐습니다. 미적기하는 폐지됐고요. 자, 특기사항입니다. 정성평가를 30%니까 꽤 많이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정시의 계열 구분을 앞에서 다시 보면은 자, 앞에서 다시 보면은 요 정시의 오른쪽에 뭐 언어 중심, 수리 중심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언어 중심 과는 무엇이고 수리 중심 과는 무엇이냐는 얘기죠. 그 학과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언어 중심 학과, 그 다음에 수리 중심 학과, 정치 외교학과나 경제학과 이런 데도 수리 중심으로 지금 수학의 비중을 더 평가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동국대입니다. 동국대도 변화가 좀 있는 대학이지요. 서류평가, 학교장 추천에서 서류평가의 그 영역을 교과 학습 발달 상황으로 제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서 사항이 있고요. 다른 것은 뭐 논술에서 최저를 조금 완화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 다음에 경찰행정에서 논술학과, 논술 전형으로 경찰행정에서 작년에 국수영에서 2개 합 4였는데 올해는 국수영 탐에서 2개 합 4입니다. 변경된 사항이죠. 네. 넘어가서요. 자, 동국대 학교장 추천 보면은 상위 10과목입니다. 과목 관계없어요. 내가 사탐만 잘 봤다. 1, 2, 3학년. 근데 10과목이다. 그럼 사탐만 반영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런 학생들만 모이기 때문에 학생 간에 지원자 학생들 간의 점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성평가하는 부분에 영향력이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종합적인 성격을 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전형 준비가 돼 있어야 지원하는 것이지 교과 성적 10과목 뺐을 때 유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연 계열 보면은 조금 복잡해요. 유형 1은 수학과 통계학, 산업시스템, 여기는 수학 미적기하 표점 3% 가산합니다. 그 다음에 유형 2는 과탐에 3% 가산하고, 유형 3은 이제 1, 2를 제외한 모집 단위겠죠. 여기는 수학과 과학에 각각 다 3% 가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해요. 정시에 드릴 말씀이죠. 그 다음에 동국대도 고양 캠퍼스가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 원래 본캠은 장충동에 있죠. 서울의 동대문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시스템 대학은 고양시에 있습니다. 대학생활을 거기서 한다는 얘기죠. 다른 캠퍼스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국대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인문 계열의 그 전공 관련 교과 영역을 제시하는 대학입니다.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참고해서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홍익대입니다. 홍익대는 최저가 상당히 센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 수능 반드시 연관성 지어서 공부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수능이 좀 잘 나오는 학생이다. 최저를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그럼 유리하게 지원해서 해볼 수 있는 대학입니다. 수학은 미적기하를 봐야 되고요. 과탐은 반드시 응시해야 됩니다. 자연계열은 제한이 좀 많이 있는 대학이죠. 자, 특기사항은 논술 같은 경우에 각각 교과별로 3과목씩 빼서 12과목만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일부만 반영한다는 얘기죠. 물론 뭐 논술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대학들은 이제 2.0 전후로 내신 평균 등급들이 나타나죠. 내신 평균 등급들이 조금 더 뒤로 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분포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에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뭐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에서 그 작년에 숙명 디지털 융합으로 뽑았었는데 44명을 뽑습니다만 단계별로 바뀌었죠. 서류백에서 이제 면접 40, 2단계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뀐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 계열은 수학의 미적기하 응시를 이제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근데 일부 대학은 또 유지하고 이렇습니다. 복잡해요. 이 학교는 보면은. 자, 밑에 보면은 이제 정시 자연계열 탐구 중에서 뭐 봐야 되느냐 이렇게 돼 있죠. 과탐 1과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학과. 그 다음에 수학과는 수학 미적기하 반드시 선택해야 되고 과학을 응시해야만 됩니다. 한 과목. 신소재 물리는 물리를 선택하면 5% 가산을 해요. 이렇게 과별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과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국민대입니다. 국민대도 큰 변화는 없죠. 큰 변화는 없고요. 자연 계열은 과탐 1, 하나를 반영한다는 얘기죠. 과탐 하나를 반영하고 네,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자, 서울과기대. 서울과기대도 작년에 비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미적기하를 폐지했죠. 그건 어느 대학이든지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최저를 적용하는데 미적기하를 반드시 응시해야 되고 과탐을 반드시 응시해야 되고 그게 폐지된 대학들은 수학 뭐를 보든 탐구를 뭐를 보든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 인원을 제한을 없앴고요. 어떤 이런 변화가 있는 대학입니다. 네, 그 다음에 진로 맨 아래쪽에 보면 교과 성적 반영하는데 진로 선택 과목을 작년에는 가산점을 줬어요. A는 5점, B는 3점, C는 1점이었는데 올해는 등급으로 환산합니다. A는 1등급, B는 3등급, C는 5등급으로 환산합니다. 숭실대입니다. 자, 숭실대도 큰 변화는 없지요. 큰 변화는 없고요. 최저 등급에서 역시 미적기하, 과탐. 지금 자연계열은 그렇죠. 학교장 추천해서 자연계열 2개와 5를 요구하는데 미적기하, 과탐을 응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런 상태로 볼 수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맨 밑에 보면 정시, 자연 1은 수학 미적기하를 보면 7% 가산, 과탐은 5% 가산이에요. 근데 수시의 학교장 추천 전형은 미적기하나 과탐을 응시해야만 됩니다. 정시하고 수시의 최저하고 일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숭실대 학종 추천을 생각한다면 자연계열 과탐 봐야 되고 미적기하를 봐야 최저를 맞추는데 자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특기사항으로는 과목별 가중치가 있습니다. 내신을 반영하는데 국어 35, 수학 15, 영어 35 이런 식으로 그 내신 산출할 때 가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시는 이제 수능 반영 비율이 좀 영역별로 좀 달라요. 인문, 경상, 자연 1, 자연 2에 따라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돼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네. 그리고 합격한 사례들을 분포를 보면 2.5를 넘어가는 평균점이 이제 전형들이 있고 종합전형 대부분 이제 그렇죠? 위아래 있습니다. 2.5 전후에 있습니다. 학교의 어떤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내 성적과 연관해서 위치를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설명을 했는데요. 수업 듣는 시간과 자습 시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효율적인 어떤 학습이 됩니다. 듣기만 해서는 내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자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과 성적 관리, 그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몇 개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좀 잘 해주길 바라고, 성취평가 같은 경우에 비가 하나 들어갈 경우에 세 과목 하는데 비가 하나 들어가면 굉장히 영향이 커집니다. 상위권 대학에서는 결정타가 될 수도 있어요. A를 받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전국연합학력평가나 아니면 모의 수능 볼 때 좀 더 비중, 중요성을 좀 생각하면서 좀 응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앞에서 봤듯이 최저 등급 부여하는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과 전형은 거의 다 최저 부여한다고 봐야 되고요. 종합 전형도 일부 대학에서 반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준비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6번 지원하는데 교과 전형만 6번 지원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종합 전형만 6번 지원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안정권으로 교과 전형을 2-3개 정도 지원을 하고 뭐 종합전형이 좀 더 잘 돼 있는 학생은 뭐 하나나 뭐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겠죠. 안정권으로. 그리고 도전으로 종합전형으로 이제 상위권을 좀 더 많이 노려볼 수 있겠지요. 이렇게 섞어서 지원을 하지 교과 지원이나 종합전형만 6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3학년 1학기 때 마무리가 좀 잘 되어서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